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성근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그 옥석을 가려내야 할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동부권역 구 신도시 지역 중심인 화성시 을선거구는 동탄 2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듣고 비교 평가해 더욱 현명하고 바른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화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는데요. 추첨된 순서에 의해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김형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새누리당 오병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간단히 오늘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현안에 대한 3가지 공통 질문,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각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과 관련된 후보자 간 상호 질의가 이어집니다. 질의가 끝나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후 후보자 간 상호 토론하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이 종료됩니다. 각각 순서별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앞에 보이는 경광등의 녹색불이 켜지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경보음과 함께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제한 시간을 넘어가면 10초 후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로 기호 3번 국민의당 김형남 후보 준비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국회의원 후보 김형남입니다. 존경하는 동탄 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동탄에 정말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탄에서 6년 동안 살면서 시장을 만나러 시청에 가려면 자동차로 1시간이나 가야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신도시가 시청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린단 말입니까? 때로는 무더위와 강추위 속에 긴 줄을 서서 M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보지만 만차가 되어 그냥 지나가는 버스를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탄 시민 여러분, 우리 동탄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시민 여러분,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뽑아주었지만 8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NGO 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4년 동안 전철도시 동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선 캠프를 방문하고 국토부를 4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끝에 동탄에 전철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의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시고 국민의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철이나 제2청사 같은 지역 수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한결같은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난 4년을 노력하여 전철을 유치한 저 김영남을 동탄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욱 크게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탄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이원욱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의 정책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날입니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 세대들의 눈물, 그래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국민의 속은 더 타들어간다는 걸 대통령은 과연 알고 계실까요? 새누리당 집권 8년, 경제 무능에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들이 울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일자리 불안, 보육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안전 불안, 우리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른바 진박 실세 공천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어려운 경제는 안중에 두었고 좌파 세력 신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다시 그럴듯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원욱이 앞장서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동탄에 심어 동탄의 가치를 2배로 만들겠습니다. 동탄이 지향하는 도시 모델은 유흥 1번지, 사교육 1번지 강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 1번지, 교육 1번지 동탄.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동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동탄을 만들겠습니다. 꼭 투표해서 동탄의 행복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급적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8일, 9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가하시고 4월 13일 날은 가족과 함께 꽃구경 다녀오십시오. 야권 분열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호 1번 새누리당 오병주 후보 차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오병주 후보입니다. 동탄은 이제 4년 동안 트램, 전철, 지하철 등 교통신경망이 현재 정체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엠버스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또한 동탄은 명문 학군을 조성해서 제2의 강남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침체된 서울의 변방도시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집권 여당과 중앙정부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어장에 같은 어종의 뱀장어를 묶어놓으면 자기들끼리 천적어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항생제를 뿌려도 썩어져 나갑니다. 구태 정치꾼들,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금빛 어종이건 은빛 어종이건 아무리 교대로 뽑아줘도 정책 설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천적어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존 국회는 썩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오병주는 그동안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에 공직으로 30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공주군청 부군수실을 첫 근무로 해서 국무총리실 차관에 이르기까지 정책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동탄이 강남 명문 특구로 가고 지하철, 전철을 연결하고 교통신경망을 연계해서 발전하느냐 침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발전하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증식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직업 정치인들이 아니라 기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할 줄 아는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서 동탄을 발전시키고 강남을 능가하는 제2의 강남으로 변화시켜야 될 혁신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각 후보들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공통 질문에 대해 각 후보자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잘 들으시고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답변 순서는 이원욱 후보, 오병주 후보, 김형남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의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정치 분야 의제로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 뽑혔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고
정치인이 비리로 논란이 되거나 고발됐다는 소식도 비일비재하게 들리곤 합니다. 각 후보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후보,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이현욱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별 부패 수준을 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공직 부패 비율이 5.8%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6.9%로 늘었고 박근혜 정부 2년간은 9.8%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도 노무현 정부 때 OECD 22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34개 국가 중에서 27위,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 대정자는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습니다. 며칠 전 재판에서 고 성한정 회장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윤승모에게 홍준표에게 줄 돈 1억 원을 주었다.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부를 뽑아야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수는 부패에도 살아남고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주 후보 답변하겠습니까? 예.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해결 방안은 처벌이나 법제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의 감시와 또 공무원 본인들의 소양에 달려 있습니다. 부패된 음식물을 밖에다 내놓으면 파리가 꿰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채로 아무리 두드려 잡아도 부패된 음식을 치우지 않는 한 계속 파리와 구더기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처벌이나 이런 법제뿐만 아니라 이 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원욱 의원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산에서 통계 수치가 올라갔던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패의 문제는 우리 공직사회라든가 사회 재반의 자정 능력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정할 수 있는 국민들의 감시와 이에 대한 체계 완비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바로 시스템의 정비와 국민들의 소양, 국민들의 감시체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체계로 해서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거 우리 온 마음을 합쳐서 공직자의 자정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문제 김영남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김영남입니다. 최근 어떤 분 말씀이 공직사회가 권위주의 시대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름을 쳐야 잘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쳐야만 잘 돌아가는 공직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공무원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기름을 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장기간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민 우선의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름을 치지 않았다고 해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공직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행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임 입법도 과감히 줄여야겠습니다. 또한 관피아의 척결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기는 부정부패의 공모 사슬도 끊어야 합니다. 끝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장려책을 도입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50배 이상의 징벌금을 물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시스템 도입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지금 이 시간도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 대한 새 후보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동학대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답변 순서는 오병주 후보, 김형남 후보, 이원욱 후보 순입니다. 최근 아들 살해 사건, 아동 백골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마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아동학대 특별법이 있고 또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법률로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사회적 제도도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오병주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병주 후보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물론 처벌 법규, 여러 가지 법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도덕에 최소합니다. 이 아동학대 문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또 인성교육,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종교적 차원에서도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적 차원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 이런 부분이 감화시키는 이와 같은 인성교육 또 종교적인 우리의 사랑의 실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영남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김형남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7년 차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15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 2천여 건, 2010년에 비하면 77.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벌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방적 법률 제정과 사회 전반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폭력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행정망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 의무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적인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실태 파악과 법제도 정비, 해외 법제 연구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격리 보호 조치 취하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이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원욱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현욱입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기사로 가슴이 많이 아프시죠? 저도 아픕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여중생인 막내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아버지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 27건입니다. 매일 27.5명의 아이들이 폭행, 상해, 협박, 강간은 물론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으로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70에서 80% 정도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비율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이 185억 원입니다. 작년에 25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7%나 감소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동학대를 위한 대안으로는 예방을 위한 대안과 사후 조치의 대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 부모 교육,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를 위한 대안으로 보육시설, 학교 등 이탈
예, 시간이 다 됐고요. 예, 새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동탄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주제인데요. 답변 순서는 김형남 후보, 이원욱 후보, 오병주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탄의 많은 주민들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죠. 버스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출퇴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동탄 제2신도시에서 강남역, 서울역 방면 M버스의 운행 시기도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화성시 교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형남 후보부터 시작할까요? 네, 김형남입니다. 동탄 신도시 교통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토부를 4차례 방문하여 우리 동탄 지역 전철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 결과 2015년 10월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제가 추진한 동탄 중심축 대안노선과 솔빛 나루마을 경유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동역 메타역 기산반월역을 유치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탄에 전철을 유치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제가 추진해온 인덕원선 동탄 구간 조기 착공, 조기 완공, 동탄 세교 북선 전철 사업에서 동탄 2신도시 청계역과 동탄 1신도시 솔빛 나루역을 추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탄 2신도시 교통분담금 9,700억 원이 투입되는 신교통 트램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하고 광역버스 증설 등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궁극적으로 동탄 1, 2신도시를 KTX 동탄역을 중심으로 인덕원선과 동탄 세교 전철 그리고 분당선 연장선을 십자축으로 연결하고 동탄 1, 2신도시 내부 순환선 트램으로 전철역과 연계함으로써 동탄 신도시 어디에서나 교통 허브인 동탄역에 빠르고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화성동탄 시민 여러분, NGO 정책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철을 유치한 저 김영남이라면 반드시 여타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원욱 후보. 네, 이원욱입니다. 동탄 주민들은 4년 전 M버스 교통지역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나루마을 M버스 정류소였습니다. 당시 M버스 후보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화성시 관계공무원 버스회사 등등과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M버스 증차, 순차 출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예당마을, 한비마을 등 아직 출근 시간 버스를 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로 좋아졌다고들 하십니다. 인덕원 동탄선 10년 넘게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동탄의 이원욱, 용인의 김민기, 수원의 김진표, 이찬열, 의왕가천의 이하경, 안양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6명의 의원이 동시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했고 용역기관인 KDI와 간담회를 통해 BC를 내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협의해낸 쾌거입니다. 이제 동탄에 전철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전철이 없었던 유일한 신도시였습니다. 동탄 1신도시 솔빛마을 푸른마을 주민을 위한 8501 버스 신설, 동탄 2신도시의 6002번 신설도 해냈습니다. 예, 오병주 후보 순서입니다. 예, 동탄은 설립 초기 단계의 위성도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탄이 명품도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교통망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나라는 30년을 못 버티고 망했지만 성벽을 허물고 도로를 뚫었던 로마는 500년간 유럽 대륙을 호령한 강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이 동탄에 와서 동탄에 40만에 육박하는 이동탄 1동탄 도시들 중에 아파트 단지의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1동탄과 2동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거의 없습니다.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40만에 육박하는 도시 시민들이 M버스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철, 트램 이런 것을 놓고 해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이 농성을 하고 아무리 읍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는 것은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는 일입니다. 중앙정부와 미워도 집권여당을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동탄을 명문 강남을 뛰어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것이 교통신경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집권여당을 움직여서 동탄의 신경망을 뚫고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혁신을 창출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의 후보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 발표와 후보자 간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별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해 주시면 다른 후보자께서는 그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설명 시간은 3분입니다. 다른 후보의 질문 시간은 1분이고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한 번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 시간은 30초고 보충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공약을 설명하실 때 그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와 기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을 하는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가 설명한 공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원욱 후보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원욱입니다. 5가지 대표 공약과 6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 대표 공약으로 동탄 이신도시에 무가선 노면 트램을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동탄 이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받으면서 만들어진 9,200억 원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덕원선 솔빛나루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지성 교육도시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교 평준화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5번째, 오산천 생태문화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동탄의 가치를 2배로 만들기 위해 동탄 발전을 위한 6대 비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을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허브로 만들겠습니다. 광역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고 동탄 이신도시 M버스를 올 상반기 내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차고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 내 자전거도로를 조속히 재시공하겠습니다. 동탄역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1,000대 분량입니다. 두 번째, 동탄을 숨쉬는 생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반석산 에코벨트를 조성하고 오산천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EM 효소 자동 배출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센트럴파크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특권 세력들이 특권 황제 골프를 치는 몇몇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동탄 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동탄을 보육 1번지, 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비례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화성시 관내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북권 평생학습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동탄을 누구나 즐기는 문화체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에 화성시립중앙도서관을 유치하고 동탄 이신도시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국제규격의 실내 수영장과 국제규격 배드민턴 전용 구장도 동탄 이신도시에 건립하겠습니다. 5째, 동탄을 더 안전한 도시로,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6째, 동탄을 따뜻한 성장의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학교복합시설 이음터, 이것을 민관협동조합형 운영 모델을 도입해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하겠습니다. 코트라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와 이미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로 인해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욱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될 텐데요.
오병주 후보부터 시작할까요? 질문 시간은 1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트램을 놓고 전철을 놓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놓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국토계획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 당정협의를 하는 다수당인 집권 여당을 어떻게 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 인덕원 동탄선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앙 광역 철도 계획망에 포함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야당 의원으로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동탄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올해 예산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놨습니다. KTX, GTX 중간역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그것을 전부 제가 중간역 예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4년간의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거들어 보시면은 검토해 보시면 다 드러납니다. 예산을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정말 좀 황당한 말씀이시고요. 얼만큼 집요하게 일을 하느냐가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가선 트램. 이것은 이미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가선 트램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9,200억 원 이미 돈이 거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의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무가선 트램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경기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새누리당 남경필 필도지사입니다.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집권 세력인 여당 의원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병주 후보 보충 질문 예. 있습니까? 예산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고 이원욱 의원께서는 동탄을 통장제, 반장제로 하는 이 대동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후보님 동탄을 통장제 반장제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는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죠. 통장제 반장제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독립구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존의 현재 동사무소 체제 반장, 아니 통장제 체제. 반장제라고 하셨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용어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구청제를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동사무소 체제, 통장, 반장 운영 체제, 기존의 행정 체제를 찬성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장 반장제라고 답변만 하는 하시면 돼요.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통장 반장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거를 용어가 나온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검토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물론 무슨 질문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후보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지 예, 않습니다. 잠깐만요. 자, 답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남 후보 순서입니다. 이원욱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후보님께서 솔빛나루역을 설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제가 솔빛나루역이라는 그 명칭을 최초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솔빛나루마을 상가를 경유하는 대한노선을 국토부에 최초로 건의했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나루역이 취소되었을 때 2014년 11월 기재부 재타당성 조사에서 취소되었을 때 국토부나 기재부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혹시 국토부를 찾아가신 적이 있는지 항의하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요. 저희 오히려 당시에 동탄 입주자 대표 회의에 회장님들하고 더불어 같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등등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솔빛나루역을 당시에 저는 솔빛나루역을 강력히 주장하면 인덕원 자체가 무산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강력히 주장했으면 BC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이 BC를 솔빛나루역을 제외하고 반드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에 자칫 잘못하면은 인덕원선 자체가 전체 완전히 무산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빛나루역은 추후에 검토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 주민들하고 같이 동의했던 내용들이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 이후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용역이 확정되는 순간 그 이후에 설민나루역에 대한 아주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화성시, 국토부, 경기도 등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추가 예, 보충 질문 한 번 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그 나루역 취소된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할 경우에 인도건설 사업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근데 네, 사실 제가 국토부에 솔빛 나루 상가를 경유하는 새로운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을 때 국토부에서 본타당성 조사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본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건의한 솔빛 나루말 상가 질문 대안 요지는 노선이 전달된 걸로 더 보고요. 타당성이 있다. 예, 답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타당성이 없을까요? 그 후보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후보님이 하신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하신 거죠. 동탄 이동의 주민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나서셨습니까? 물론 후보님도 제가 거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후보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동탄 이동의 주민들은 그거를 위해서 정말 항상 싸우고 항상 노력해온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는 제가 했다고 말씀한 게 예. 아니라 솔빛 나루역 대안 노선을 제가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예. 민심을 제가 대신 대변했고요. 예. 우리 동탄 아니 그럼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전철 유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죠. 네. 예. 네네. 예, 답변하신 걸로 예.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원욱 후보의 공약과 다른 후보들로부터 질문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오병주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공약 발표하시죠. 예, 오병주입니다. 저는 동탄을 발전시키자 왔습니다. 동탄이 이제 한 6년, 7년이 흐르는 동안 트램도 놔 있지 않습니다. 전철도 없습니다. 30만 시민들이 M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 신경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명문 학군을 조성해서 서울 사람들 유학 오는 동탄을 만들겠습니다. 강남, 서초, 대치동 학군을 뛰어넘는 명문 학군을 조성하고 트램 전철을 조기에 확실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과 미워도 중앙정부의 확실한 동탄을 향한 정책을 예산을 끌어내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자신들이 여러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생생을 내지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이고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 증설, 변경되는 비율은 불과 몇 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탄을 혁신시키고 발전시켜야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동탄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에 빈 손님이 넘쳐나고 빈 택시가 줄을 이어서 거꾸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픈 현실을 타개하겠습니다. 이 오병주가 나서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확실하게 동탄을 명품 도시로 혁신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을 뚫은 로마가 유럽 대륙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나라가 30년 만에 망했듯이 야당 정치인들, 야당 시장으로 인해서는 이 야당 정치인들이 추축을 이룬 이 동탄에서 4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이제는 유능한 선수로 교체하셔서 동탄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반전에 골 넣지 못하는 선수는 후반전에 투입해도 골을 넣지 못합니다. 이제 능력 있는 선수를 투입해서 경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동탄을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문화특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만 졌다 해서 문화특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거장을 초청해서 동탄에서 예술 축제가 개행되고 공연이 거행될 때 서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명문 학군을 조성해야 서울 사람들이 거꾸로 동탄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탄을 형식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득은 재산 가치의 상승은 동탄 시민 여러분의 것이고 이제 동탄을 발전시켜서 대동제, 책임 읍면동제를 철폐하고 구청제를 만들고 나가서 인구 100만 200명이 살 수 있는 중추도시로 국제도시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이 일을 집권 여당
중앙 정부를 움직이는 오병주가 해내겠습니다. 예, 오병주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먼저 김형남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후보님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권당 출신 국회의원이라야 국책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따오는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우리 지역의 집권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집권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인도원선 전철 동탄 중심축 노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민들은 동탄 중심축으로 노선이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원선 전철은 동탄 중심축으로 변경되지 못하고 기흥 저수지 외곽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집권당 출신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책 사업을 변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순수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엔조 정책 전문가로서 정확한 대안 또 정부가 제안한 계획 노선보다 훨씬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민심을 집결하여 설득함으로써 이것을 관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 후보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출신에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23살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주군청 부군수시를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했고 중앙정부 정책을 담당하고 재정부처에서 경제관료 또 국무총리에서 차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라 해서 설득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무총리 사법시험 동기생이고 기획산처 장관 다 행정고시 동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 전문가들을 설득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설계자로서 실제 공직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정책 설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직업 정치인들, 해방이후 배출됐던 여당,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존경하는 정치인을 배출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종대왕과 같은 국민이 숙련 기간에 배를 고플 때 자신도 궁궐에 초가 삼관을 짓고 같이 배를 고파가면서 정치했던 세종대왕, 구도다큐 소년에서 출발했던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정책 설계자가 정치에 등장해야지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4년, 8년, 12년 뽑아줘도 절대로 동탄을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책 설계에서의 전문가와 준비된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서울의 변방도시 동탄을 강남 명품 도시로 승격시키고 혁신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이 오병주가 하겠습니다. 예, 보충.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탄 설계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탄에 내려오신 지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탄을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동탄을 설계하신다는 것인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동탄 시민들이 다 외부에서 유입하신 분들 많고 원래 동탄에서 태어난 분들은 실제 많지 않습니다. 지역의 연고권 이런 것을 주장한 것은 이제 낡은 발상입니다. 저는 수원지검에서 1985년도에 근무하면서 이 관할 지역이 바로 화성, 동탄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동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화성을 드나들면서 화성 지역민들과 교분을 가지면서 동탄이 신도시로 승격되면서 이 화성에 대해서 동탄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고향으로 따지면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의 농촌 출신이지만 저는 여러 번의 실패를 뒤로 하고 또 군대 생활도 육군 중위 입대를 거부하고 사병으로 자원 입대한 사람입니다. 국민을 모시는 자세에서 발을 닦는 육군 병장 출신에서의 오병주로서 이 동탄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의지와 실력을 준비된 노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동탄에 대한 연구권 누구보다 저는 주장한다면 많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비록 충청도에 전깃불 들어오는 농촌 출신이지만 동탄과 같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바꾸고 혁신시킬 수 있는 자신 있는 실력과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동탄 주민들의 발을 닦는 국민의 종이 되고 그동안의 여당, 야당 이 정치인들의 직업 정치인들과는 다른 올바른 모습을 보여서 우리 동탄 시민들이 올바른 심부름꾼 하나 맞이했다는 말씀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원욱 후보가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공직자들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도덕성 같습니다. 도덕성. 그래서 오늘
저희 토론회의 첫 번째 질문도 이제 공직자 부정부패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먼저 우리 오병주 후보님 직업정치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실패한 사람은 직업정치인 아닌가라고 하는 걸 먼저 묻고 싶고요. 공주에서 출마해서 떨어지고 양천에서 출마 선언했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동탄으로 오신 분이 직업정치인을 운운하시니까 꼭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황당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주 후보님, 언론에 보니까 출마를 조작한 의혹이 있으십니다. 여기 2016년 2월 17일자 크리스찬 월드모니터 기사입니다. 제목은 경기 화성을 기대주 오병주 변호사 위에 거. 2016년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짜 18일 날 글로벌 뉴스통신에 보면은 오병주 새누리당 양천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보충 질문 또 기회 있으니까요. 답변하시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쌍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을 변론한 사람입니다. 무료 변론했습니다. 거짓말 탐정에서 10번 다 진실 반응이 나온 이 불쌍한 한국인 호러머니의 눈물 흘리는 부탁을 듣고 밤 10시까지 재판에 임하면서 출마 기회 자체를 봉쇄당했습니다. 거꾸로 저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억울한 살인 음행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1월 29일까지 재판에 전념했습니다. 재판이 1심 재판이 끝나자 부득이 강남 서초 송파 양천갑 새누리당에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그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천에서 출마하고 만약에 양천에 있었으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그 당시 현역 의원이 컷오프 뒤셔가지고 제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가운데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의원과 야당 시장, 야당 도시로 분류되어 있는 가장 험지인 이 지역의 동탄의 개발 특명을 받고 저보고 출마지를 옮길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과감하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신대평 상대로 해서 한나라당 당시 현역 재선 의원을 물리치고 공천을 받아서 자유선진당 신대평 대표가 부딪혔습니다. 당시 중앙당과 대통령께서 비례대표 권유를 아마 받았습니다. 상위 승부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선진당 당대표와 당당하게 겨룬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적 저적 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18일 날 양천갑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하신 분이 17일 기사 하루 전 기사에는 화성을에 출마한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냐고요. 이거 그 전에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고요. 아, 그 지역적인 문제를 또 하나. 화성을 동탄 신도시 출마. 오병주 후보 인터뷰. 이거 대한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보셔요 한번. 2월 26일 날. 그런데 서브 카피에는 능력 있는 새 인물 양천에서 새정치 시작. 이거 뭐가 잘못됐죠? 이거 공직 후보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희 이거 기사가 완전히 조작됐다고 봅니다. 예, 보충 예. 질문 하셨고요.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께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부분을 거꾸로 정치적인 기술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천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시운적에 출마를 하고자 했지만은 동탄 야당 시장과 의원들이 전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가장 어려운 지역의 동탄의 발전 책임자로서 새누리당에서 권유를 해서 제가 과감하게 양천에 있지 않고 동탄에 출마해서 이 동탄을 발전시키고자 이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사 이런 부분을 이 오병주에게 이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거나 양천에서 동탄으로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역적인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동탄 지역을 위해서 진실로 심부름해서 동탄이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서울의 명품도시, 강남의 명품도시 이를 뛰어넘는 제2의 강남으로 만들고자 심부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국민의 발을 닦는 종이 되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 어느 일개 지역 이것을 따진다는 것, 혈연 지연을 따지는 것은 전혀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무슨 야당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폄하할 생각을 추호도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오히려 이원욱 의원의 개소식까지 제가 가서 열심히 축하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어찌 어느 후보가 적진에 가서 열심히 축하를 해주고 같이 구호를 외쳐주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진실로 동탄을 일구고 동탄을 제2의 강남으로 발전시키느냐 이 차원에서 제가 이곳에 온 것이지 저는 아까 말씀대로 충청도 시골 촌사람이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김형남 후보의 공약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김영남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동탄 신도시 중심부로 전철 노선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전철을 유치한 성공한 성과를 낸 지역 정치인입니다. 저의 5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그리고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순위는 화성시 제2청사 설치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에 살면서 화성시 시청사까지 1시간가량 걸려서 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정말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동탄 신도시 주민들만 이렇게 불합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동탄의 화성시 제2청사를 반드시 설치할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천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화성시가 책임 읍면동제를 추진하면서 특대동 3개 정도를 건설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 예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순위 공약은 청계역과 솔빛 나루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지역의 시범단지 동쪽 지역은 상당히 교통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탄역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시범단지 동쪽 지역에 청계역을 추진함으로 동탄 1, 2신도시가 전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약 한 1천억 원 정도 그 노선 연장한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동탄 세교 복선 전철 사업이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3순위는 삼성 특목고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안에는 삼성 특목고가 있습니다. 왜 동탄에는 삼성 특목고가 없어야 합니까? 우리 동탄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사내복지와 우리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또 지역 내 사내공헌 활동으로 반드시 이런 부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 예산은 삼성전자의 민자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순위는 복합 생태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반석산을 중심으로 오산천과 대체농지를 연계하여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LH공사는 동탄 1, 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미 막대한 이득을 창출했습니다. 이제는 동탄 신도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5순위는 우리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병설 유치원을 증설하고 기업의 사내 유치원, 사내 어린이집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우리 동탄 신도시 내에서 약 1000여 명 가량이 관외로 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형남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으셔야죠. 이원욱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원욱입니다. 후보님, 삼성 특목고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 그냥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네, 삼성 특목고 인허가권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아시는지 여부. 그리고 기업이 사내복지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삼성 직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동탄 교육 발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부. 그에 이따가 대답 좀 해주시고요. 후보님도 후보님의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요. 3월 19일자입니다. 국토부의 고용석 과장은 화성시 쪽에 국회의원이 누군지 물으면서 한 번도 인덕원성 관련하여 의사표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따옴표를 인용해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고용석 과장님 아니면은 우리 후보님이 분명히 허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삼성고의 특목고 설치 부분은 인허가권자가 교육부 또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동탄 그 교육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놓쳤는데요. 3월 19일 고용석 철도 과장의 화성시 쪽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물으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철도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우리 동탄 2동, 3동 입주자연합회 회장님들과 또 화성신문 기자 이렇게 5명가량이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확실하게 들으셨습니까? 네, 만약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들으셨다면 네, 고영석 확실하게. 과장이 허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고영석 네. 과장의 의중은 뭐냐면 그러니까 화성시에 하여튼 그 후보자님 표현이 화성시의 아니고 국회- 고영석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이시라 잠깐만 말씀입니다. 답변을 좀 할 시간을 자, 주셔야죠. 이제 답변을 마친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직 답변을 하는 하고 중입니까? 있는 중인데 지금 끊으셔서.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네. 고영석 철도과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화성시 쪽에 국회의원이 누군지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는 고영석 철도과장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시고요. 부분은 예, 이제 보충 질문에 네. 대한 답변을 하실 네. 때 좀 보완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고영석 과장이 2013년 4월 10일 날 국토부 철도과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2014년 3월 17일 날 인도건 복선 절차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조창 간담회가 그때부터 5회에 걸쳐서 개최가 됩니다. 이원욱이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님이 주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날 인도건 수원 복선 전철 건설 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고영석 과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참가했습니다. 조혜령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왔는데 지금 구속됐죠. 그분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 이거 허위 사실 유포자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제 김영남 후보입니까? 보충 아니면 질문은 고영석 이 정도로 제가 하셨고요.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국토부를 방문하고 와서 카페와 블로그에 이 내용을 바로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의 송대종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그 글을 좀 내려줄 수 없겠냐. 녹취를 했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회의 내용을 기재할 수가 있느냐. 라고 전화를 와서 항의를 해서 제가 카페에 있는 글을 내리고 아마 블로그나 다른 곳에는 그 글을 그대로 보존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께서 동탄 중심층 노선을 본인이 변경하고 솔빛 나루마을 그 능동역 신설을 주도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부분이 본인이 변경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는지 다른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할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허위사실 표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김형남 후보의 공약에 대해 오병주 후보에게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동역, 나루역 유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동탄 활동했던 민주당 이원욱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능동 나루역 유치에 활동을 하셔서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김영남 후보께서 활동해서 유치한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의원들이 기존 국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올바르게 의정 활동을 했고 존경하는 국회의 상을 마련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공약 이행을 철저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약을 준수하지 못했고 말만 앞세웠고 실제 이룬 실적이 동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없었다고 보이십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원욱 후보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동탄 지역에 공약했던 지난 19대 총선 때 공약했던 그런 부분을 이행했는지 또 주민들의 입이 되어 주셨는지 발휘되어 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활동해서 전철을 유치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와 동탄 신도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탄 신도시를 전철 도시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보충 질문. 예,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활동을 오래 하셨고 지역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 20만, 30만, 앞으로 100만까지 나갈 수 있는 이 큰 도시 동탄이 화성시의 일개 동사무소 통장 이런 행정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구청제 나아가서는 독립도시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책임 읍면동제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시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큰 저항을 했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구청체제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2018년까지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구청을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화성시 제2청사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화성시 제2청사 설치는 오히려 구청보다 한 단계 급이 높으면서도 화성시의 권한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화성시 제2청사는 시장의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구청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책임 읍면동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읍면동제는 동탄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3개의 대동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럼 건물 건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행정이 반만해지고 반면에 화성시 청사, 제2청사를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비도 절감되고 또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성시 제2청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가장 조속한 신뢰에 동탄 신도시의 아주 열악한 그런 행정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자의 공약 설명과 그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자의 검증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의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자세히 듣고 또 비교함으로써 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정책에 관한 문제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며 이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 3가지인데 각 후보자에게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질문은 오병주 후보가 답변을 하고 다른 두 후보가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병주 후보,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에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기존의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소관 부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3살부터 5살짜리 그 보육 어린이집. 이 2개 부처가 담당했던 것이 이제 하나로 일원화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천연 부존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승부수를 걸어야 될 것은 인재입니다. 사람 인재 가지고서 우리가 30년 전에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인 아프리카 짐바브웨 콩고와 같은 수준의 나라가 지금은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재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육부 산하,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 부처 이거 갈등하면 안 됩니다. 하나로 통일하고 지금 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도교육청에 내려줬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보육교사 또 어린이집에 너무 많이 쓰면은 뭐 학교 예산이 절단난다 해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니까 시도교육감 자율적인 그 교육자치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또 갈등관계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그만 떡을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좀 더 증설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고 확충을 해서 이와 같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시교육청 간에 서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후보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후보님,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 바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존경하는 김 후보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약을 했으면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약을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우리 지역에 몇백억, 몇천억 끌어왔다, 20억 끌어왔다, 이거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끌어왔다 해서 퍼주고 한 예산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보도블록 없는 데 쓰여지고 잘못된 예산에 전부 지출이 잘못되는 수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예산 편성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이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을 올바르게 하고 예산 올바르게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은 우리 야당 의원이나 이런 데서 단식 투쟁하고 농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 동탄, 누리과정 이런 모든 부분, 교통통신망 이런 것은 결국은 예산과 중앙정부의 계획 이런 것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갈등을 해소를 시키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듯이 준비된 실력과 전문가들이 이제 정치 무대에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만 의식하는 다음 세대를 무시하고 다음 선거만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해방 후 우리 정치사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수술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30년 이 같은 업무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술까지 해서 올바르게 누리과정 편성하고 지역 발전, 국가 발전 시키겠습니다. 이원욱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현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0세에서 5세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금 아주 파행을 일으키고 있죠. 엄마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안 들어올까 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1조 559억 원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후보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 운영비가 1조 38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경기도 누리과정 소요 비용이 적자폭이 확정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공약이 됐는데 이것이 국민 여러분한테 걱정을 끼쳐준 것을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병주가 국가 대한민국 전체의 공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시스템 자체에서의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 생각에는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 한도를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교육감도 있고 중앙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교육감이 있습니다. 엇박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모두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5시간 반 초음속 여객기로 날아가 있는 나라는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더 많이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KTX 타면 2시간 이내에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전부 분파해서 지방자치 해놓으니까 엇박자가 중앙정부의 교육학단의 지휘자에서 효율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제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이미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감에서 편성을 줬는데 이 돈을 거꾸로 나 편성 못하겠다. 이 부분은 나 딴 쪽에 쓰겠다. 유치원 보육교사한테 안 쓰고 이쪽에 쓰겠다. 교육감 사이에 또 엇박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행정의 비효율성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인이 돼서 이 시스템 자체를 다시 올바른 코디네이팅,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하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영남 후보가 답변하면 다른 두 후보가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영남 후보 지난해 9월에 극적인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후속 조치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5대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8년 만에 대정부 공동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향후 고용이나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어 놓을 만한 중요한 의제인데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 김영남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 근로자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에게 2년간 더 계약직을 선물해 준다는 기간제법은 정부에서도 졸속이라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만든 이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현재의 노동조건보다 더욱더 계약되는 그런 안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동탄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이 파견 근로자법입니다. 이 파견 근로자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55세 이상 연봉 5,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 또 뿌리산업 종사 업무에 대해 파견 근무를 허용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 55세가 되거나 임금이 5,5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른 곳으로 파견을 가든지 아니면 임금을 깎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첨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 김영남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원욱 후보부터 질문을 해주시죠. 후보님께서는 파견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저도 반대하거든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에는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지겠죠. 국민 불안은 해소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양극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철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현 정부에서 파견제, 기간제법하고 파견제법을 노동개혁, 분명히 노동계약인데 노동개혁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계약입니다. 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 2년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 이상이었던 것을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년 후 정규직 채용이 의무화를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또 미래 세대가 자신의 꿈과 능력을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탄 같으면 테크노밸리의 청년들을 위한 창업밸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청년들을 위한 그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첨단 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경쟁력이 있어지면 자연히 우리의 사회는 역동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사회의 먹거리도 반드시 더욱더 풍부하게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미래 세대에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오병주 후보가 김영남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예. 노사 문제는 노동자가 먼저냐 회사가 먼저냐 서로 대화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 노사 문제 개혁 방향은 노동자, 고용주 서로 싸우는 갈등 관계 아니라 서로 상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떡을 가지고 서로 이걸 더 나눠 먹을 것이냐, 누가 뭐냐, 이것을 싸울 것이 아니라 떡 자체를 키웠을 때 국가가 살고, 노동계가 살고, 회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김영남 후보님께서 노동개혁법 5가지 법을 잘 소개해 주셨고 하는데,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런 것을 일본에서는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영남 후보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55세 이상 또 연봉 5,5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산업의 어떤 그 성격과 또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첨단 산업이라든가 또는 뿌리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외를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파이를 많이 키워왔습니다. 재벌 중심으로 우리 사회 경제를 이끌어왔고 파이를 많이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중심의 사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대기업과 재벌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왔지만 그 파이를 과연 공정하게 분배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의문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단돈 150만 원짜리 일자리도, 인턴 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장 일변도의 이런 정책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얼마나 많이 이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졌는지,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는지 저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정말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이제는 99%를 위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1%를 위한 사회가 아니라 99%의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 그리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번에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원욱 후보가 답변하면 다른 후보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 후보,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투입 재원이 마땅치 않아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복지에는 후퇴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보다 복지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복지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담배세 등 간접세 인상의 방향이 있고, 아니면 야당이 요구해온 부자 증세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나 기타 후보자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장래를 위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없음을 국민과 합의해야 한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당장 고부담, 고복지로 갈 수는 없다. 중부담, 중복지를 말하고자 한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걷어야 하는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난 3년 세수 부족이 22조 2천억 원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꼴이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부자 증세다. 누가 말씀하신 건지 아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2015년 4월 8일 날 국회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 발언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MB정부 때 25%의 법인세를 22%로 낮췄습니다. 재벌기업은 법만큼 안 내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R&D 설비 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등등. 사내유보금이 742억 원인데 안 쓰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가 필요합니다. 예, 오병주 후보, 네.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포장하고자 여러 가지 복지재원, 무상으로 뭘 해주겠다, 무상으로 했다. 어떻게 급식을 가난한
결식아동의 눈물을 닦는 급식을 해줘야지 부자도 공짜로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 아테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 정치꾼들이 국민의 세금 가지고 판을 치면서 표를 의식하는 다음 선거를 위한 정책을 펴다가 전부 거덜나고 있습니다. 저는 증세가 있어야 되고 예산 확보가 되는 복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무조건 그러면 뭐 부자, 뭐 회사한테서 돈 많이 거두면 되느냐? 그러면 또 경제가 죽습니다. 경제가 죽으면 우리가 나눌 파이가 또 줄어듭니다. 이 조화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조화점을 찾기 위한 이원욱 의원님의 어떤 고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병주 후보님은 일단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것은 아니 그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조금 아까 부자 증세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자- 새누리당의 당론은 증세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유승민 원내대표께서는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후보님께서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 예,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단답형으로 왜냐하면 말씀- 부자 증세, 제 말- 가난한 발언 사람 기회니까 증세 단답형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책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인 국민을 우롱하는 혼란된 용어이고 세금은 제 발언 시간입니다. 무증세로 해서 많이 증세를 그만하세요. 답변 그만하세요. 시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 과세 기준 25%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재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42조 원이 쌓여 있지만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담배세, 간접세로 담배세 신설했습니다. 그 주머니는 누구 주머니죠? 서민들만 털었습니다. 왜 현 정부의 세금 정책은 서민, 가난한 유리지갑, 서민들, 직장인들의 세금은 다 뜯어가면서 부자와 재벌 기업을 위한 세금은 전혀 건드리고 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번은 김영남 후보가 이원욱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재벌로서 국민에게 이제는 사회적인 공헌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후보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부자 증세를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고 계신지 어디부터가 부자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질문 끝나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부터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고액 소득자에 대한 구간 신설이 필요합니다. 3억 이상에 대한 소득자, 1년에 3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들에 대한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너그러지워지지 못하면 대한민국 복지는 아득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나라,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빵집, 심지어 최근에는 카센터까지 재벌이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SK가 카센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 대한민국 이제 그러면은 카센터라고 있었던 분들 다 망하거나 거기에 프랜차이즈로 들어갈 수뿐이 없는 이러한 현실이 도래합니다. 빵집이 그랬듯이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서민,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새 후보자께서는 아쉬움이 많을 텐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 2분씩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도 좋고 준비하신 원고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서는 김영남 후보, 이원욱 후보, 오병주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김영남 후보, 자, 이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화성동탄 시민 여러분, 지역 수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며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동탄에도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장도 국회의원도 아니었지만 동탄 신도시 외곽으로 계획된 정부 예타 노선보다 더 타당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NGO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루역 노선을 취소했을 때에도 저는 정부가 계약한 제타 노선보다 더 타당성 있는 솔빛 나룻말 대안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동탄에도 문제를 해결해 본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참신하고 유능한 동탄 신도시 최초의 시민 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 한 사람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지금 3살짜리 딸 리니가 있습니다. 우리 딸 리니가 저만의 딸이 아니라 동탄 주민들의 딸이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동화 같은 도시를 만들어 칭찬받는 아빠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4월 13일 당선 사례를 올릴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탄 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압도적인 지지로 강력한 변화를 열망하는 동탄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원욱 후보 차례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토론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기사 조작된 의혹에 대해서 오병주 후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대로 안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인데 그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예당마을이 입주할 때, 동탄 1도시 예당마을이 입주할 때 한빈마을에 들어와 지금까지 3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선 나라, 기본이 바로 선 사회,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만이 성공하고 흙수저는 영원히 나락으로 빠져서 성공의 사다리를 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20대 투표율 20%, 30대 투표율 30%. 이래서는 20대와 30대를 위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20대가 투표율을 80%를 올린다면 반값 등록금, 청년 실업 해결됩니다. 30대 투표율이 80%라면 누리예산 반드시 해결됩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또 하나 국민의 우려는 야당 분열입니다. 국민들은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대선 승리의 기초를 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당 분열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부질이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며칠 전 중부일보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 지역에서 동탄에서 17%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됐습니다. 여당에서조차도 이원욱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원욱 이깁니다. 기왕에 이기는 거 압도적으로 펴주셔서 큰일 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오병주 후보.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오병주가, 농촌 출신 오병주가, 가난을 딛고 일어섰던 오병주가 동탄 발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원욱 의원께서 양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양천에서 새누리당 텃밭에서 2주 있다가 험지라고 분리되는 이 동탄으로 야당 시장, 야당 국회의원, 야당 시의원, 도의원으로 판을 치고 있는 이 도시로 동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동탄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램 전철 놓고 광역교통망 확충하고 교교 평준화가 아니라 명문학군을 조성하고 서울대 병원급 병원을 유치하면서 동탄을 제2의 강남으로 발전시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은 냉정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200조 원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장차관을 움직이고 국무총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 역할을 이 오병주가 해내겠습니다. 가난한 중국업
오늘날의 부강한 중국으로 만든 장본인은 검정 고양이, 흰 고양이 필요 없다. 쥐 잘 잡는 고양이다. 진짜 고양이다. 이 등소평이 이루었습니다. 이 동탄, 여러분 야당, 여당 필요 없습니다. 일 잘하는 일꾼이 누군지, 과연 여러분들의 몸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설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교 평준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남 대추 등을 뛰어넘는 명문 학군을 조성해서 서울 사람, 경양 각지 사람들이 동탄으로 몰려드는 감동, 감탄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초래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 오병주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편하게 할 수 있는 양천지에서 딱 2주 운동하다가 일리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야당, 시의원, 시장, 군수들이 오히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외롭게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주, 육군병장 출신 오병주를 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두를 닦는 여러분들 장군으로 모시는 국민의 일꾼, 동탄 시민의 몸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활발하고 진지한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 후보자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화성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